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우진입니다. 먼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벌써 창립한 지 1주년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사실 처음에 창립 총회 때 제가 이제 토론을 좀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압축적으로 대한민국 기업 집단의 문제가 뭐다 라는 걸 이제 요 슬라이드로 말씀드렸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패밀리가 총수 일가가 맨 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그 회사가 다른 여러 상장 계열사들을 에 대한 지분을 가짐으로써 의결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순환 출자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하지만 사실은 더 핵심적인 거는 이 별도의 개인 회사를 세워서 이 개인 회사가 다른 상장 기업들이랑 거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래 조건이 상장 기업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또는 뭐 회사 기회 유용을 통해서 원래 회사가 해야 됐을 것인데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했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개인 회사가 해함으로써 회사 기회 유용을 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 집단의 핵심적인 문제이고, 심지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는 회사에서도 기업 집단에서도 배당으로 받지 않고, 왜냐하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뭐 상장 기업인 경우는 20%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주면 또 다른 주주들이랑 나눠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로열티로 받는 이러한 행태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시장 가격 거래를 통한 부당 지원 행위,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회사 기회 유용, 계열사 간 합병을 불공정 합병 비율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장 기업의 일반 주주들로부터 총수 일가로 부가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순환 출자라든지 뭐 이런 문화발식 확장 이런 것보다는 사적 편익의 추구 및 이에 따른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우리랑 생긴 거가 비슷한 데는 많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런 데는 우리 같은 이 사익 편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익 편취가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인식의 수준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익 편취 규제를 규제로만 인식하고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30% 이상 가지면은 과징금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29.999%로 하고,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 대응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적 편익 추구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공정위를 통한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 그리고 우리 기업 거버넌스 포럼 같은 우리 기관 투자자 단체, 협의체 이런 데서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무엇이 변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일단 국회에서 속칭 공정거래 3법이라는 법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법이 있고요. 상법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다중대표 소송 제도의 도입과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큰 개정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슬라이드에 친 부분은 변동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유 요건이 조금 더 강화됐고, 그 다음에 합산 3%가 아니라 개별 3%로 되는 이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은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상장 기업에 대해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 되는 기업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9.9%로 낮추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걸 다시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로 낮추겠다. 직접 총수일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50% 이상 자회사에 대해서도 사익 편취 규율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큰 변화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에 대해서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것이 또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려는 것보다 이게 왜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 언론에 한두 달 전에 기고한 글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3% 제한이 생긴 거는 상법 제정 때부터 생겼었습니다. 62년도에 상법 제정을 했는데,
이게 대주주들이 쪼개기를 해가지고 나 3%, 아들 3%, 계열사 3% 이렇게 해서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쪼개면 안 되고 합산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감사에 대해서 합산 3%를 적용하기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하에서 합산 3%가 나왔는데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위원회의 경우에 감사위원은 일단 이사로 뽑잖아요. 그죠? 이제 이사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3%를 적용하는 거는 이미 뽑힌 이사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호적인 이사들 중 그 풀 중에서 뽑는 거라 그거가 이제 견제 장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분리선출을 하게 한 것이고 다중대표 소송 제도도 사실 이게 입법례가 많지 않습니다. 제게 주장대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계열사가 어떤 비상장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원래 상장 계열사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어쩔 수 오죽하면 우리가 3%를 하겠느냐, 오죽하면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밑에 써놨지만 우리가 BTS가 빌보드 1등하고 K방역으로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만 G7이 지금 대나마나 이러고 있는데 기업 옥죄기, 기업 기살리기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번역도 안 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넘어져야 될 과제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이 저널의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저널 오브 파이낸셜 스터디스라고 우리나라의 재무 분야에서 유일한 SSCI 저널인데요. 여기 이제 고려대학교 윤성수 교수님이 무슨 재밌는 논문을 내셨냐면 2009년도 상법 개정을 전후한 기업들의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행태 변화를 분석을 한 논문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리선출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선출 예전에도 했었어요. 2009년도 상법 개정 이전에는 감사위원을 그 일괄 선출하느냐 분리 선출하느냐가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분리 선출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9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분리 선출은 없애고 일관 선출로 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2조 원 미만의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로 가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왜 갔을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사를 뽑아놓고 나서 거기서 3% 제한을 받는 것이 처음부터 감사사님 3% 제한 받는 것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훨씬 더 푸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런 회사들이 그 회계 품질도 좋지 않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대표소송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버랜드 SDS 사례로 되돌아가 보면요. 에버랜드는 민사소송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에버랜드는 처음에는 주주우선 배정으로 각 그 주주들한테 CBBW를 줬었습니다. 주주우선 배정이었어요. 근데 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실권을 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실권한 주식을 총수 일가한테 배정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자발적으로 실권한 주주들이 누구냐? 상장사인 제일모직을 포함한 다른 이런 이제 계열사들이 주주였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봤냐면 요 제일모직의 일반 주주들, 제일모직은 상장 기업이니까 요 주주들이 일반 피해를 봤는데 제일모직 이사회는 실권이라는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주들이 이 실권이라는 의사결정 위법성을 다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사였던 제일모직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내서 여기서 130억 이긴 거가 그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사소송이 가능했어요. 형사는 무죄가 났지만 6대5로. 반면에 SDS는 형사는 유죄가 났어요. 형사는 유죄가 났지만 민사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3자 배정이요. SDS는. 그럼 처음부터 3자 배정이면 그 윗단에 있는 상장 계열사가 말하자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가 각각 약 20-3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아무리 해도 SDS가 처음부터 했던 3자 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주주들이 SDS가 처음부터 3자 배정했던 의사결정을 다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런 전 세계에 따로 없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합병 사건들 중에 삼성물산으로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견기업들에서 그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아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였냐면 OCI 그룹입니다. OCI 그룹이 이제 삼광글래스와 군장에너지 그리고 이테크건설이랑 그 3자가 합병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삼광글래스 주주들이 합병 비율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불리하게 정해졌다라고 반발을 해서 감독원에서도 여러 차례 시정 조치가 있어서 3번에 걸쳐서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발전이라고 봐요. 물론 마지막 주총에서 3번째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지만 이거는 그 소액주주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거죠. 3번에 걸쳐서 합병 비율이 변화가 돼가지고 소수주주들 입장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그런 합병 비율로 결정이 된 거는 이거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삼광글라스가 최근에 드디어 합병을 해서 새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IPO들을 보면 IPO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IPO 기업이 있어요. IPO 기업이 있는데 이제 지배주주가 예컨대 처음에 상장한 뭐 20% 지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뭐 7, 80% 지분 이제 일반 주주들이 들고 있는데 요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다 외국은 이렇게 IPO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이미 IPO 하는 시점부터 이 지배주들이 개인 회사가 있어.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라는 명목으로 이 회사하고 IPO 기업하고 거래를 해요. 그러면서 이 IPO 기업이 가져가야 될 이익의 상당 부분을 IPO 시점에서부터 개인 회사로 빼돌리는 이러한 행태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제가 뭐 회사 실명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대규모 기업 주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대학원 학생이 CB 발행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CB들이 굉장히 위험한 CB들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무자본 M&A를 어떻게 했냐면 현금이 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이 세력들이. 현금이 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명동에 가서 오버나잇으로 빌려가지고 30억을 빌려서 100억짜리 30% 지분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가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을 그냥 들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개인 회사에 출자해가지고 자기 개인 회사에 그래서 타법인 출자가 되게 많아요. 그 현금으로. 그래서 거기서 터널링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현금이 없는 데를 인수를 합니다. 현금이 없는데. 그게 더 싸요. 얘네는 100억이 아니에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 돈도 덜 들고. 그럼 얘는 현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빼돌리냐? 거기서 CB를 발행합니다. 거기서 CB를 발행해가지고 CB를 발행하면 현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옛날처럼 타법인 출자. 요새는 타법인 출자 어떻게 하냐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랑 합병을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터널링을 많이 하죠. CB를 산 사람들은 누구냐? CB를 산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그 CB를 나중에 높은 가격에 전환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조작이랑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라임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걸렸지만 라임이 투자한 경로를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무자본 M&A랑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CB, BW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무자본 M&A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이런 데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글을 썼지만은 저는 이게 발상이 상당히 처음부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거는 저희가 90년대 말에 IMF 때 하던 겁니다. 제가 당시에 공무원해서 잘 아는데 이 빅딜이잖아요. 빅딜. 빅딜 과정에서는 산업만 생각하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딜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이 딜 구조 보고 황당했던 게 결국 아시아나 인수하는 자금을 누가 드냐? 대한항공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자해서 그 돈으로 되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줬던 돈 8천억 중에 7,300억이 대한항공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조 7천억인지 1조 8천억은 어디서 들어오냐? 대한항공 일반 주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아시아나의 경영 부실 책임을 대한항공 주주가 물어야 됩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주주의 권리,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비롯한 여러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